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 이론 중간고사인데 3월 달부터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메가랜드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정이 있죠. 그래서 수업 중에 들었던 내용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시길 바라고,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건 시험을 봐서 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시험이라는 건 중요한 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틀렸다라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준비하는 게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영상을 듣고서 틀렸던 부분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물론 이제 점수에서 초시생이라면 10개만 맞아도 너무 잘한 거고, 재시생분이라면 12개 맞으면 합격 점수니까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18개 맞았다고 해서 뭐 합격하겠다, 5개 맞은 사람은 떨어지겠다, 이런 건 아니죠. 5개 맞았다라면 얼마든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니까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거 있죠. 즐겁게 노력하시길 바라요. 자, 중간고사 한번 해설 강의 해보도록 하죠. 1번에 자,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여러 원칙이 있죠. 능률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죠. 부동산 학이라는 건 부동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잘하자, 능률적으로 잘하자라는 거니까 최우선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자, 이때 능률성,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이때 부동산의 소유 활동은 잘하자. 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만들지 못하는 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면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 잘하자라는 게 최유효 이용하자는 거죠. 만약에 거래 활동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지. 질서 확립을 지도 이념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할 때, 자, 의사결정식 접근이라고 나왔네요. 이때 이제 학개론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이고, 투자결정과 함께 생각해야 될 건, 투자는 왜 한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돈을 벌려고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거야, 이런 과정으로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하죠. 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라는 건 경제인으로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 부동산학을 연구한다, 이런 접근 방식을 의사결정식 접근. 그래서 의사결정식 나오면 부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 이렇게 연결돼야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접근 방식 중에 법률과 경제, 기술을 이렇게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나가는 건 법경기를 종합했다, 종합식 접근, 이것도 좀 중요하죠. 자, 세 번째,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은 우리가 이제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 부동산 관련된 직업을 분류할 때, 자, 부동산업은 두 개로 먼저 분류할 때 첫 번째가 임대 및 공급업이죠.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개발 및 건축업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죠. 개공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련 서비스업이 있었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 그 다음에 관련 서비스업에는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이렇게 구분되죠. 건축업이 틀렸네요.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분류를 기억하고 이제 암기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산업 분류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제 이건 중요한 거니까 금융업 없죠. 투자업 직접 할 수 없죠. 즉 부동산과 관련된 공인중개사가 직접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투자업은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설업, 건축업 이런 말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개발 및 공급업이지 건설업, 건축업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관리업이 있다라면 우리가 이제 관련 서비스업에 관리업이 있죠. 이 앞에 있는 부동산을 봐야죠.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은 가능한데 기타 부동산, 시설 같은 걸 얘기하죠. 시설의 관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금융업, 투자업 안 되고, 건설업, 건축업 표현 쓰지 않고,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이나 시설 관리업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건축업 들어가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맞고. 자, 5번에 보니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은 공중으로, 즉 더 위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용적률이죠. 개발권 양도제,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받아라 라는 제도죠. 이 개발권도 용적률에 해당되는 거니까 공중공간에 해당되는 활용 방법에 얘가 되겠네요.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 보죠. 자,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가장 중요하죠. 5가지.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으로 부동산을 이해 나가는 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맞고. 자, 두 번째, 제거하여도 건물에 부착되어도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정착물로 취급되는 게 있죠. 이때 이유 있게 단단히 잘 부착되면 정착물로 볼 수 있어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자,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 없이 라고 나왔어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떼어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정착물로 보는 거고,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다, 그럼 정착물로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손실 없이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네요. 떼어냈을 때 문제가 없다라면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자, 3번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어서 따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데, 마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 대상이 될 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맞네요. 자, 4번에 보니까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식생. 자,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죠.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정착물이 맞죠. 토지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급된다죠. 다만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는 종속 정착물인 거죠. 종속 정착물. 정착물은 맞는데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 종속 정착물이다.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닌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식수목, 이식중인 수목, 가짜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니까 얘가 영구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게 아니죠. 그래서 가식수목만 나무 중에 정착물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정착물이죠. 이때 나무 중에 등기되었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되면 독립정착물,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종속정착물.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준부동산.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거죠. 부동산과 비슷하게 등기 등록하니까. 자, 그래서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동산 등을 말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재단 등 이런 건데 자동차 같은 거 동산인데 등기하죠.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고, 얘는 광의의, 넓은 의미는 광의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죠? 광의에는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광의 부동산이라 하니까. 자,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자, 세 번째 보죠. 토지와 주택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이 부분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나오는 문제죠. 토지의 분류 특히. 자, 주택 외의라고 나왔어요. 주택 외의. 주택이 아닌 건축물과 토지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한대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니까 주택 취급에 줄게라고 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이걸 준주택이라고 하죠. 준주택. 뭐 오노, 닭이 오노 이런 거 있죠. 자, 두 번째 보죠. 토지의 등록단이다. 등기 등록단이다. 등기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는 거죠.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필지를 얘기하죠. 등록 등기단이 나오면 필지 이렇게 나와야죠. 자, 등기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될 거고, 등기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가 등기법에서 등기할 때는 필지별로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 등록하니까. 자, 3번에 보니까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인데 전답으로 등록은 돼 있었어요. 등기부는 있었는데
결국 침식되어서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천으로 변했다, 바다에 빠졌다, 호수에 잠겼다. 물에 잠긴 토지는 모두 다 포락지라고 하죠. 빈지가 아니라 포락지. 자, 4번에 다중주택. 우리가 이제 주택의 분류에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주택의 분류는 연세가중으로고 우리가 이제 암기했었죠. 계층수가 4433,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첫 번째 열림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고, 여기는 공동, 여기는 단독, 공동에서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렇게 됐었고, 다가구와 다중은 똑같네요. 3계층 660 이하 이렇게 똑같으니까 다중의 특징을 분류하는 건 얘는 독립된 구조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까지 우리가 암기했던 거죠. 여기는 공동, 여기는 단독. 자, 다중주택 나왔으니까 자, 옛날에 이제 하숙집 같은 거죠. 학생, 직장인 등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3계층 이하, 그 다음에 660 이하, 여기까지는 맞는데 독립된 구조가 아니어야 돼요. 각 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보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단독주택이라고 나와야죠.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보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출제자가 좀 더 속이려고 여기에 내도 있고 간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외운 사람 좀 골라내려고 좀 어렵게 낸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가 있고 이행지가 있는데 용도지역 상호 간에 나오면 전환 중에 나오면 이건 후보지,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이렇게 배웠죠. 자, 이행지라고 나왔는데 택지, 농지, 임지, 우리가 감정평가상 용도지역 나오면 택지, 농지, 임지를 얘기하는 거죠. 얘와 같은 말은 용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말을 택지, 농지, 임지라고 쓸 수 있죠. 자, 용도지역 내에서라고 나왔어요. 용도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에, 그러니까 택지지역 내에서 주상공 간에 또는 농지지역 내에서 전답과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용도지역 다음에 붙은 이 내에서가 중요한 거죠.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면 뭐다? 이행지.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이 세부지역 간은 속이려고 낸 거고 중요한 건 용도지역 내에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내에서. 자, 4번에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맞죠? 만들지 못하는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 만들지 못한 귀한 땅을 차지했으면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 자, 그 다음에 용도는 토지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야지 라고 하니까 용도의 다양성 중요한 내용이죠. 최유효용의 근거는 자연적 특성의 부중성,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부중성으로 인해서 만들지 못하니까 자, 토지 공급은 특정 용도 토지에 대해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용도적 측면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어렵게 냈죠. 작년에 33회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용도적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적 공급 또는 이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경제적 공급은 장단기적으로 완전 비탄력이다. 이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죠. 수직선이라면 양의 변화가 없는 걸 얘기하죠. 양의 변화가 없다. 수직선을 본다라면 이렇게 됐을 때 가격과 양이 있을 때 수직선이면 좌우로 움직이는 건 양이 변하는 거죠. 수직선이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양의 증가가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중성에 의해서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 부중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이나 경제적 공급은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가능하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를 전환해서 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늘릴 수가 있더라. 이런 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 그러죠. 용도적 공급이 나오면 가능하다 나와야 돼요. 근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양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용도적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용도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 토지의 순수한 양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이 용도적 공급이 나오려면 이 앞에 부증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결과적으로 쉽게 풀이하는 건 뭐냐면 물리적 공급이 나오면 불가능하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어서 좀 새롭게 좀 어렵게 보이는 지문이어서 제가 좀 다시 활용했었고, 자, 부증성으로 물리적 공급, 용도에 대한 공급이 아니라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3번에 보죠. 자, 개별성으로 같은 게 없다. 표준지 선정을 어렵게 하고, 표준지라는 건 어떤 지역적 요인이 비슷한 토지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근데 다 다르다 보니까 대표성 가진 걸 선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비조직화시킨다. 표준화도 어렵고 조직화도 어렵다. 개별성에 대한 중요한 특징이죠. 맞고. 자, 부중성에 의해서 토지가 유한하다. 만들지 못해서 딱 지구가 탄생할 때 만들어진 토지로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수요자들이 경쟁하더라. 맞네요.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을 지역화시키고, 중요한 단어죠. 지역마다 다르다죠. 지역마다 같지 않다, 다르다. 이걸 국지화, 국지성이라고 하죠. 자,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가 나오죠. 지역화, 국지화시키고 임장활동을 필요로 한다.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는 임장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부동성에 대한 설명 맞고. 자,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5번 보죠. 수요 공급. 자, 수요량은 구매력을 갖춘, 말이 없어도 유효 개념이죠. 유효 개념이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죠.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틀렸죠. 실제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이렇게 나와야죠. 자,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라면 이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거다. 좀 어려운 지문인데 제가 좀 100점을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낸 문제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좀 어렵게 낸 문제죠. 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량을 어때져야 돼요? 가격만 올랐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수량은, 얘의 수량은 뭐야 돼요?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죠. 비싸니까 수량이 줄어야 돼요.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량이 증가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원인이 아파트 가격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변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소득이 증가해서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줄어든 양보다 소득이 증가해서 늘어난 수요량이 더 많다라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수량이 증가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가격 말고 소득이나 인구수나 또는 금리 같은 해당 지역 가격에 대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수량이 변했다는 얘기가, 이렇 변했다는 일이 발생해야만 결과적으로 수량이 증가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득이 늘어서 수요량이, 아파트의 수량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만약에 얘가 뭐 5%가 줄었는데 소득에 의해서 얘가 만약에 10%가 늘었다라면, 동시에 일어났다라면 결과적으로 5%가 증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도 아파트 가격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수요량이 변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당 지역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했다?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증가했다라면 이는 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네요. 2번이 옳은 지문이고 좀 어려운 지문이었죠. 이건 뭐 몰라도 괜찮아요. 틀렸어도 괜찮아요. 아, 설명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이해만 한다라면 뭐 최고의 베스트고. 나머지 한번 보죠.
자,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인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건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네요.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요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해야죠. 이때 이제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냐를 따져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 비싸졌대요. 대체재의 특징은 살 때 안 사는 재와의 관계를 대체재라 그러죠. 단독주택이 비싸졌으니까 단독주택을 산다 안 산다? 비싸니까 단독주택은 안 산다. 대체재는 안 살 때 사는 재화니까 아파트를 뭐 한다?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아파트의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가야죠. 곡선이 이동할 때는 하향이다 뭐 상향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좌측이냐 우측이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 상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도로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곡선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산다라고 나왔으니까 아파트의 곡선 어느 쪽으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는 뭐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좌측이 틀린 거고. 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예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심리가 변한 거죠. 그러면 예상에 의해서 수요가 변했다라면 역시 이것도 수요의 변화네요.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예상에 따른 심리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그럼 곡선이 이동해야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냐.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이다 하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게 중요하다. 자, 곡선이 이동했는데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그럼 산다 안 산다? 오를 거라고 예상해야 사는 거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안 사야죠. 그래서 안 산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측이 아니라 어느 쪽? 좌측으로. 얘가 중요한 거죠. 우측이 아니라 좌측. 정확히 얘기하면 좌하향으로. 이때 상이다 하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하여 수요량이 변했다라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변했으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죠. 그래서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건 맞는데 그럼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향이냐 하향이냐 여기까지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죠. PQ가 있을 때 수요 곡선은 오른쪽 이렇게 내려간 곡선이죠. 이 곡선을 따라서 얘가 비싸니까 수요량이 안 산다 나와야죠.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그럼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좌하향이 아니라 좌상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나와야 돼요. 좌상향으로 움직인다. 중요한 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좌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 곡선을 따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좌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렇게 상하까지 정확히 표현돼야 되는데 여기서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야. 이때 상하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 수요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간다. 우측이 나와야 되고 수요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간다. 좌측이 중요한 거고 곡선이 이동할 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때 근데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날 때는 곡선을 따라서 곡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려면 두 방향밖에 없어요. 이쪽 가거나 이쪽 가거나 좌상향으로 움직이거나 우하향으로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좌하향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얘가 틀린 거죠. 좌상향으로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틀린 거죠. 자, 물론 좀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좀 더 가장 어렵게 제가 출제하긴 했는데 자, 이 3번과 4번은 사실 중요한 지문이고 우리 기출에서 많이 나왔고 자, 5번 지문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상하, 좌상향, 우하향 여기까지 구분되진 않았지만 상향이냐 곡선을 따라서 상향으로 움직이냐 하향으로 움직이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더 구분해 놓고 자, 2번 같은 지문도 그럴 수 있겠네.
요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하면 이렇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수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겠네 라고 한번 이해해 보는 거. 자, 6번 보죠.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작년에 33회에 나왔던 유형의 문제를 약간 변형시켰는데 한번 보죠. 아파트 건설용이라 그랬어요.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근데 건설용이니까 공급을 얘기하겠네요. 그런데 토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아파트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공급이 가격이 싸졌으니까 공급이 뭐 한다? 증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이 요인에 의해서. 자, 건설 노동자니까 건설이니까 역시 공급의 얘기네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공급자가 뭔가를 만들기, 아파트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이 감소될 거고,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대요. 자, 아파트가 아니고 이 주택을 안 샀대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인 이 주택을 안 샀다. 그럼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대체제는 안 살 때 산다라는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산다.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보완재. 아파트와 보완 관계에 있는 이 재화를 샀대요. 근데 보완재는 살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얘 보완재 샀으니까 당연히 이후에 아파트도 산다.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이 그 다음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한다? 양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희소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한다. 1번이 답이네요. 자, 나머지 이런 것들. 공급 감소, 수요 증가들은 다 이후에 아파트의 가격을 뭐 한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고. 자, 우리 이제 핵심 이론 과정에서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죠. 자, 7번에 보죠. 자, 계산 문제 같이 보이지만 뭐 이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계산 문제죠. 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자, 물어보는 게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은 가격이고 결과가 양이죠. 그러면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의 식은 원인에 의해서 양이 변하는 거니까 재화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피스텔 임대료가 가격이죠. 5%라고 나왔고 오피스텔 수요가 7% 나왔으니까 5%분의 7% 이렇게 쓴다라면 1.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중요한 건 교차 탄력성이죠. 자, 교차 탄력성 보니까, 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이걸 좀 간단히 쓴다라면 소형 중요한 거 아니고 임차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우리 간단하게 쓴다라면 얘를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네요. 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때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요. 탄력성은 다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파트 말고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을 집어넣어야죠. 오피스텔 가격은 5%, 아파트 수요량을 봤더니 아파트 수요량이 2% 증가했네. 2%. 자, 이거 계산하면 0.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과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수요 앞에 있는 이 재화가 해당 재화인 거예요. 해당 재화.
다른 재화는 생략할 수 있더라. 이때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대체재나 보완재의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우리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 문제는 꼭 맞았길 바라고, 실수했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게. 이 교차 탄력성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8번 보죠. 자, 8번은 A재화의 전체 수량 변화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요인을 봤더니 이것도 이제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접목돼서 출제자가 좋아하는 계산 문제라 그랬죠. 자, A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봤더니 A의 가격도 변했고 소득도 변했고, 자, B재화의 가격도 변했대요. 근데 B가 다른 재화인데 관련성이 있대요. 서로 보완재이며 라고 나왔어요. 보완재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A재화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A 가격도 변화시킬 수 있고 소득도 A 수량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재화 가격도 A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죠. 이때 A 수량의 전체 수량 변화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풀이하면 좀 쉽게 우리 풀어낼 수 있다 그랬죠. A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알려면, 자, 얘들을 각각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있을 거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있을 거고, B라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수요량이 변한 걸 합쳐주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때 이제 이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 건 여기에 가격 탄력성 곱하면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하는 건 소득 탄력성 곱하면 되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건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끼리끼리 곱하면 되는다. 자, 3%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 가격 탄력성이 0.5니까 얘는 1.5% 변할 거고 소득에 의해서는 0.9% 변할 거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는 0.6% 변할 거다. 이렇게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죠. 끼리끼리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때 중요한 건 이 수요량의 A의 수요량의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방향을.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는 수요 법칙을 쓴다. 두 번째는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건 정상재 열등재죠. 근데 여기서 모두 정상재로 나왔으니까 얘는 정상재로 쓸 거고, 다른 재화에 의해서 A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 두 재화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인데 얘가 보완재라고 나왔네요. 보완재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제 보죠.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얘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원인들이 다 상승했다라고 나왔어요.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다른 재화 가격도 올랐다라고 나온 거예요. 다 올랐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정해보면 비싸면 안 산다 하죠. 수요 법칙 안 산다.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라고 나와야죠. 자, 이제 이거 중요하죠. 두 재화가 보완재 관계라고 나왔어요. 보완재. 그러면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B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B는 산다 안 산다? B가 비싸졌으니까 B는 비싸니까 안 산다죠. 근데 얘가 보완재니까 B 안 살 때 A도 안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안 산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를 방향까지 고려해서 더하면 같은 방향은 더해도 괜찮죠. 1.5 감소, 0.6 감소니까 2.1% 감소인데 이제 얘하고 얘를 합치면 반대 방향일 때는 큰 거에 작은 걸 빼고 방향은 큰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2.1에서 0.9를 빼면 1.2가 나오고 방향은 내려가는 거 따라가겠네요. 큰 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결과는 1.2% 감소, 전체 변화량이. 출제자가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라 그랬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수요 법칙, 소득에 따라서 정상재, 열등재 살 거냐 안 살 거냐. 정상재면 돈 벌면 사고, 열등재면 돈 벌 때 안 사는 재와 대체재, 보완재 두 재와의 관계죠. 대체재면
살 때 안 산다, 안 살 때 산다 이렇게 수요량이 반대로 나와야 되고 보완제면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합치면 1.2% 감소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잘 정리해서 수업 중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까지 계산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맞았길 바랄게요. 물론 틀려도 괜찮아요. 잘 정리해서 자, 이런 풀이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쉽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풀이 방법을 따라서 연습 한번 하시길 바라요. 자, 9번 보죠. 시장균형에서 균형점 이동에 대한 문제인데 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수요 공급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고 하나가 변했으면 가만히 있는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변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자, 감소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니까 가격은 상승 맞네요. 자,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둘 중에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이게 중요하죠. 자, 수요 감소니까 양 감소,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그럼 양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누가 많이 변했는지가 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물론 여기에서 가격을 물어봤다라면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 공급 증가도 가격 하락. 둘 다 가격을 내렸으니까 가격은 하락됐을 건데 누가 많이 변했는지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게 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크게 변하면 그러면 작게 변한 건 볼 필요가 없다 그랬죠. 크게 변한 거에 의해서 감소면 양 감소, 양은 감소, 수요 감소면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네 번째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가 동일한 폭으로 변하는 경우 자, 동일한 폭으로 변했네요. 폭이 똑같다. 자, 그러면 공급 증가니까 양 증가, 수요 증가니까 양 증가. 둘 다 양은 증가시켰으니까 양은 증가되었을 건데 자, 가격을 보니까 공급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켰고 수요 증가는 가격을 상승시켰죠. 근데 동일한 폭으로 변했대요. 공급 증가에서 가격이 100원 내리겠다라면 수요 증가에서 가격을 100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폭이니까 내린 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이 내린 거 오른 거 똑같으니까 가격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일정,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보죠. 수요 함수가 P는 200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독특한 함수죠. 원래 PQ가 함수식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P는 숫자, Q는 숫자 이렇게 나왔다라면 이건 독특한 완전히 들어가 있는 함수식인 거죠. 자, P는 가격은 200으로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함수식인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탄력적인 곡선이다.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선 얘기하는 거죠. P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니까 수요는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온 거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탄력적이면 무조건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니까 무조건 가격은 200인 거예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자, 완전 탄력적이니까 무조건 가격은 일정이라고 나와야죠. 불변, 가격은 불변, 일정, 고정,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양을 물어봤다면 이 공급 증가가 양을 결정했을 테니까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이 5번 지문은 P는 숫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완전히 들어가 있는 완전 탄력적인 곡선인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말문제로 내기보다는 함수식으로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우리가 예상해서 이런 것도 한번 풀어보자라고 낸 문제고 자, 5번이 틀렸네요. 자, 10번 보죠. 자,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야, 무슨 죽을 때까지야. 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의 변화가 크다는 거. 탄력성은 정량적 개념으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개념이다.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 중에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 작다. 맞네요.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이 암기했을 때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암기 코드로 외웠는데 저마다 이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은 암기했을 거예요. 자,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이라는 말은 빠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쉽고 빠르게 만들면 탄력적이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커진다. 맞고. 자, 5번도 보죠. 수요의 탄력성을 봤을 때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맞네요. 자, 3번 보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 활용해서 균형점에 이동해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했었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은 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나올 때 수요는 증가했어요. 수요는 변했는데 공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게 없죠. 다만 그냥 공급은 탄력적이다 누워있는 곡선이다 라고 나온 거지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공급은 가만히 있다, 누워져 있는 탄력적인 곡선은 가만히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적용하기 전에 균형점 이동 먼저 판단한다 그랬죠. 자, 수요 증가했고 공급은 일정하니까 변한 거, 얘는 변했고 얘는 일정하니까 변한 거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먼저 균형점 이동이 일어날 거다. 자, 그러면 균형점 이동은 증가하니까 양은 증가 이렇게. 자,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자, 균형점 이동을 판단해 놨고. 자, 두 번째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죠. 두 번째. 자, 탄력적이면 뭐가 크게 변한다? 양이 크게 변한다. 그래서 양이 크게 변한다. 가격은 작게 변한다. 이때 크게 작게 앞에 있는 더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크게 작게를 해석해보면 보죠.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은 상승하는데 어떻게? 작게 상승해야죠. 크게가 아니라 작게. 양은 증가하는데 어떻게? 크게. 작게가 아니라 크게.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물론 이제 같이 공부했을 때 이 3번 지문이 답이 될 것 같아 라는 느낌도 분명 생겼을 거예요. 이제 이 지문이 나오면 주로 답으로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자, 3번은 탄력성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거, 작게 변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지문이었죠. 자, 네 번째 보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보니까 총수입이라고 나왔네요. 총수입. 그럼 우리가 다 암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자,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뭐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비고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자,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고 나왔고 임대료를 상승할수록 고가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고가가 뭐하다? 유리하다. 총수입이 뭐한다? 증가된다. 맞네요. 비고가가 유리하다. 맞죠?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11번 보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우리가 회상후하,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거죠. 자, 후퇴 국면에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내려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매수자를 중시한다. 매수자를 중시하고 중시되는 사람이 거래를 뭐한다? 미룬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럼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중심이 되고 중시되고 주도하고 우위에 있다. 주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매수자가 거래를 미루니까 매도자는 거래를 당기려는 경향이 크다. 맞네요. 자, 거미집 이론은 자, 경기가 불안정해 움직이는 얘기죠. 많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거나 이렇게 불안정해 움직이는 경기 변동 양상을 설명한 건데 에치케렌 학자가 발표한 이론이죠. 자,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나 공급하는데 오래 걸리는 생산기간이 오래 장기성을 갖는 재화가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 불안정히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맞죠? 주거용 부동산은 공급이 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죠. 재고주택 공급이 많다 보니까 좀 더 공급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거미집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세 번째 자, 탄력성에 따라서 거미집 이론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이 될 조건은
한번 암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수렴형이 될 조건은 수탄이 공기의 탄력성보다 크거나 이거나 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기울기 크기로 봤을 때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큰 경우에 이럴 때 수렴형, 이럴 때 수렴형 이렇게 외웠죠. 수탄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자, 보니까 수유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나왔는데 얘가 얘보다 크면 수유의 탄력성이 크네요. 그럼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4번에 함수식이 나왔을 때는 함수식이 나오면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죠. 함수식이 나오면 우리가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기울기 크기에서 공기가 크면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때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식에서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 크기를 구한다. 자, 함수식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기울기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 크기. 자, 그럼 보죠. 뭐 기울기 크기가 보자마자 나오는 거죠. 자,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게 기울기 크기가 3분의 2 기울기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공급함수 보니까 P 앞에 있는 숫자 1, Q 앞에 있는 숫자 2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1분의 2 그러면 얘는 0.666이고 얘는 2니까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네요. 기울기 크기 구한 거죠.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다? 얘는 수렴형이다. 얘가 4번이 틀렸네요. 거미줄이론 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그랬죠. 잘 맞았길 바라고. 자, 수탄 공기 함수식이 나오면 우리는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P 앞의 숫자분의 Q 앞의 숫자. 자, 그래서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작으면 발산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정부의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경기가 위축되는 나타났다. 경기가 변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무작위적 경기 변동. 맞죠?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거, 정부의 정책,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가 변하는 걸 무작위죠. 우리가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이 순무, 개장 이렇게 있었죠. 회상호화로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건 순환죠. 계절마다 나타나면 장기죠. 자, 추세적으로 오랜 시간 걸쳐서 서서히 좋아졌다 나빠지면 장기죠. 예상하지 못하는 원인, 정부의 정책 규제가 대표적이죠. 이런 거에 의해서 변하면 불규칙적,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죠. 정부 정책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이 틀렸고. 자, 12번 보죠. 학자별 이론. 사실 좀 암기하는 게 좀 많이 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문제는 많이 내진 않았어요. 자, 학자별 이론에서 암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학자별 이론을 배울 때 사실 학자들이 이론을 얘기할 때 논문을 통해서 발표하는데 논문의 두께가 엄청 두껍죠. 양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줄 배웠다고 학자 이론을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건 아주 일부 가장 중요한 내용 핵심만 배운 거니까 모르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자별 이론을 공부할 때는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 이건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틀리게 나온 걸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요령이라는 거. 자, 보죠. 첫 번째. 자,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다. 그래서 비옥한 토지, 우둥지는 한정되어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해서 비옥한 토지에서만 재배할 수 없다. 토지의 질적 차이, 토지의 질은 비옥도를 얘기하는 거죠.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임대료, 토지 임대료를 지대죠.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 차이가 발생한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 법칙 적용되는 건 이건 리카도의 차액지대를 얘기하는 거죠. 차액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마르크스. 보니까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서 비옥도와는 관계없이, 비옥도와 상관없이 최열등지, 한계지죠. 한계지에서도 또는 한계지 바뀌든지 간에 무조건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봤던 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죠. 우리가 절마루 이렇게 외웠죠. 독점지대 아니에요. 절대지대. 자, 세 번째 보니까 선형이론, 도시공간구조 이론이죠. 호이트가 발표한 호이트의 선형이론. 도시의 모양이
교통 노선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되는데 이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걸 연구했던 건 뭐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도로를 따라서 외곽에 분포하다 보니까 도시 모양이 부채꼴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선형 이론 나오면 딱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교통망, 교통 노선을 따라서 도시가 부채꼴 모양으로 되는데 이 부채꼴 모양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고소득층의 주거지,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분포가 도시 모양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3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자, 4번 보죠. 튀넨의 위치지대가 있죠. 위치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자, 고립국 논문을 통해서 위치지대를 발표했죠. 자, 그러면서 농작물의 재배활동, 즉 농업시대였다 보니까 자, 농업지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재배활동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도심 중심지에서는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이 발생하고 외곽에는 지대가 작으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땅을 넓게 쓰는 조방적 농업 형태가 발생했다. 이걸 연구했던 이론이죠. 자, 그래서 생산비와 중요한 건 수송비가 중요하죠. 수송비를 반영해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수송비와 지대는 비례관계라고 했는데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외곽으로 갈수록 즉 멀리 외곽에 있다라면 도심까지 재배한 농작물을 수송하는데 수송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비가 크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남는 게 적다. 그러니까 지대가 작아진다 이런 거죠. 자, 위치지대에서 우리가 식을 본다라면 원래 리카도의 제자가 튀넨이었어요. 리카도는 곡물의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잉여로서 이게 지대야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이제 튀넨은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 하나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봤냐면 수송비가 달라진다. 그래서 수송비까지 빼줘야 지대가 완성된다. 이렇게 식을 본 거죠. 그러면 외곽에 위치하면 멀리 떨어져서 도심까지 운반하는데 수송비가 크니까 많이 빼주면 이 지대가 작아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한다라고 봤던 게 튀넨의 위치지대죠.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계수를 도입했던 거죠. 자, 마찰계수는 소비자를 잘 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힘,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계수가 크다는 건 소비자를 잘 잡아당기지 못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유인력을 제시하였으며 우리가 이제 유인력은 허프는 이렇게 제시한 거죠. 단순히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의 마찰계수 승분의 크기, 점포의 크기죠. 점포의 크기. 그래서 마찰계수와 거리의 마찰계수와 유인력은 반비례 관계가 있고 마찰계수가 커진다면 유인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 마찰력은 방해하는 힘이에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 그러죠. 소비자를 잡아당기는 걸 힘이 방해할수록 잘 잡아당기지 못할수록 마찰계수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전문품점과 일상용품점에서 누가 소비자를 잘 잡아당긴다? 이 전문품점은 명품점을 얘기하는 거죠. 고급 물건을 파는 거. 명품점은 아주 멀리 있는 소비자도 아주 잘 잡아당기는 거죠. 이 점포의 특성상. 그러니까 소비자를 아주 잘 잡아당겨요. 마찰계수가 크다는 건 잘 못 잡아당길수록 마찰계수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전문품점, 명품점은 아주 잘 잡아당기니까 마찰계수가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죠. 전문품점이 일상용품에 비해서 작다고 보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자, 옳은 건 3번이 옳은 거고 뭐 답은 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에서는 뭐 응용한 지문 하나도 안 쓰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부채꼴 모양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소득층의 주거지의 분포, 주택가격 지불 능력에 따라서 도시 모양이 부채꼴 모양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13번 보죠.
자, 어느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죠, 현재.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 모두 있다 그랬죠. 수요량 공급량이 유량의 수량 공급량도 있고 저량의 수량 공급량도 있죠. 자, 현재라고 나왔어요. 이건 시점이니까 당연히 저량과 관련돼야 돼요. 자, 그러면 몇 세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요량이 유량이냐 저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라고 나왔으니까 시점이니까 이건 저량의 수요량이라고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기간이 나와야 유량 개념의 수요량 공급량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현재가 나왔으니까 시점이니까 저량이 나와야죠. 이때 저량의 공급량은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그랬죠. 재고주택 공급을 얘기한다. 공급, 저량의 공급량을 얘기했을 때 재고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자, 30만 세대가 주택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서 쓰고 있는 주택이 30만 세대인 거예요. 재고주택이 30만인 거죠. 이걸 팔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30만이다. 그래서 저량의 공급량은 30만이고, 이 중에 3만이 공가로 비어져 있으니까 저량의 수요량은 27만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유량이 아니라 저량의 수요량. 저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에 자, 고급 주택은 새 집처럼 좋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새 집처럼 좋은 집에 대한 보수 비용과 보수의 가치 상승분이 얘보다 크다 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수 비용이 3억인데 보수한 다음에 가치가 1억밖에 안 오른다라면 고치지 않아야죠. 그러면 새 집같이 좋은 집이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낡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라고 얘기하고. 자, 주거분리는 잘 사는 사람의 주거지역과 못 사는 사람의 주거지역이 섞여져 있지 않고 나눠져 있더라. 그래서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잘 사냐 못 사냐니까. 그래서 용도에 따른 주거지 분화가 아니라 소득에 따른 주거지 분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네 번째, 하향여과가 발생하면, 하향여과는 새 집같이 좋은 집이 낡아지는 현상을 하향여과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학문적으로. 자, 작동하면, 자, 저급주택은 낡은 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낡은 주택. 자, 낡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낡은 주택의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낡은 주택의 공급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자, 분석할 때의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서 경제학적 이론을 도입해서 주택시장을 분석한다라 그랬어요. 근데 주택은 특히 물리적 주택은, 눈에 보이는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재화이므로 개별성이 강해서 같은 게 없더라. 자, 그래서 물리적 개념이 아닌 예로는 분석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완전 경쟁을 가정하려면 완전 경쟁의 조건은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동질성이 없다 보니까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용도적, 효용적 개념으로 동질화된 개념이 있죠. 이걸 동질화시킨 동질화 개념이 있는데, 이 동질화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이라 그랬죠. 이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죠. 중요한 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이 아니라 효용적, 용도적 개념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었죠. 5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14번 보죠. 자, 효율성, 시장의 효율성, 효율적 시장. 자, 우리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돼 있는데,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하면, 공표된 자료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공표했던 건 과거, 공표된 즉시를 얘기하면 현재. 그래서 공표된 자료는 과거,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표되지 않은 자료는 미래 정보고, 공표한 자료, 공표된 정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죠. 이걸 토대로 투자하면, 자,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는데 반영된 정보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네요.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기술적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자, 과거가 반영돼 있는데 과거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고, 여기는 정상 이윤이라고 나왔네요.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맞죠?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고 정상 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자,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되어 있죠.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맞고. 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어렵게 나오고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자,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자, 초과 이윤은 만약에 얘가 1,000만 원인데 정보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 얘가 얘보다 크다 하면, 큰 경우니까, 그럼 초과 이윤이 있는 거죠. 그럼 초과 이윤이 있다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야죠. 우리가 할당효율적 시장은 배분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러죠. 초과이윤이 정보 비용보다 크다라면 초과이윤이 있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불안정 경쟁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뭐였냐면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될 수 있다려면 얘와 얘가 같은 경우라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고. 자,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초과이윤이 있다. 또는 투기가 있다. 자, 이 내용은 불완전 경쟁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니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해야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중요한 지문이죠. 불완전이나 독과점이 할당이 될 수 있으려면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을 때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고, 초과 이윤이 정보 비용보다 크다라면 초과 이윤이 있다는 거니까 할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15번 보죠. 계산 문제인데 간단한 계산 문제죠. 정보 현재 가치 어쩌면 가장 쉽게 풀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한다라면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이때 땡기는 건 할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정보 현재 가치 구해보면, 자, 들어서면 5억 원, 들어서지 않으면 3억 원. 그럼 공 6개를 떼면 5억 원이면 500원, 3억 원이면 300원이니까 금액 차이는, 이건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200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개발이 안 될 확률이에요. 들어설 가능성이 40%니까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60%라고 하겠네요. 그럼 퍼센트를 땡 값으로 줘서 몇 원 이렇게 나와야죠.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뗀 값 0.6을 곱하고 개발 안 될 확률, 금액 차이. 자, 이때 할인율을 요구 수익률로 쓰죠. 그럼 R은 퍼센트를 뗀 값 0.2니까 1 플러스 R은 1.2. 자, 이때 몇 년을 땡기냐라고 했을 때 얘가 1년이니까 1승이죠. 만약에 2년이라고 나오면 여기 2승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1년이니까 1승 집어넣으면 이걸 계산하면 100원, 공 6개 있을 거니까 1억 원 이렇게 되겠네요. 정보 현재 가치는 1억 원 이렇게 차 한 땡으로 쉽게 풀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문제죠. 자, 16번 보죠. A, B 사이에 C가 있다. 랠리의 소멸력 법칙을 적용했을 때, 자, C 지역에서 A, B로 유입되는 인구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자, C 지역에 2만 명이 있는데, 자, 보니까 여기에 C 지역의 70%만 A, B에서 구매 활동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 소비자는 2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의 70%만 소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0.7을 곱한다라면 2만 명 곱하기 70%가 0.7에 해당되는 건 얼마다? 14,000명만 얘가 소비자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는 14,000명이다. 이렇게 정하는 게 중요하죠. 2만 명이 실제 소비자가 아니라 14,000명이다. 자, 계산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레일리 소멸력 법칙을 적용할 때는 각각의 유인력을 구한다. 자, A의 유인력을 구하면 자,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자, 거리가 5. 자, 크기가 10,000명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5의 제곱분의 10,000 이렇게 한다라면 얘가 400 이렇게 될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구하면 거리는 10, 10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B가 30,000명이니까 여기에 30,000명 이렇게 30,000명 한다라면 얘가 30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건,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A 도시로 끌려올 사람을 먼저 구하려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야죠. 비율.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 유인력분의 A 유인력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A 건 400이고 B 거 유인력은 300이니까 전체는 700. A와 B 걸 더하고 A 건 400이죠. 얘가 이제 유인력의 비율. 이 유인력의 비율에다가 여기다가 소비자 수를 곱하면 이제 A로 끌려오는 A로 유입되는 인구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입 인구수, 유입 소비자 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소비자 수가 중요한 건 20,000명이 아니라 이거의 70%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14,000명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14,000명을 이렇게 곱하면 7분의 4죠. 7분의 4 곱하기 14,000명 하면 얘가 8,00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로 끌려오는 건 8,000명. 14,000명 중에 A로 8,000명 온다라면 나머지 6,000명은 B로 가겠죠. 그래서 A로 8,000명, B로 6,000명 이렇게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에 매년 나오다가 한 5년간 다시 안 나오다가 작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2, 3년은 나온 다음에 사라질 계산 문제 유형이니까 올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연습 좀 많이 해두셔야 될 계산 문제죠. 답은 4번이고, 자, 17번 보죠. 자,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틀린 거. 자, 개발이익 환수제, LTV 규제, 임대료 보조 등은 정부의 간접 개입이다. 이 간접 개입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걸 잠깐 떠올리면 개발, 보조금, 정보 이거죠. 자, 개발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 지원하는 거, 부동산가 공시제도 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런 거, 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부의 제도죠. 자, 간접 개입이니까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 부담금 맞고, LTV 규제, 금융정책이죠. 임대료 보조 맞네요. 네, 간접 개입이고. 자, 두 번째 보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은이라고 나왔어요. 작은 외부 효과. 그럼 이 외부 효과가 정의 외부 효과인지 부의 외부 효과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죠. 사회적 비용이 큰 외부 효과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 자, 내 돈 들여서 내 돈을 많이 들이는 건 사적 비용이 큰 건 정의 외부 효과. 사회 돈 많이 들이는 건 부의 외부 효과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영향을 주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나쁜 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커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 많이 만드니까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 보조금이 아니라 중과세 정책 등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네요. 이게 이제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응용 지문으로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보죠. 외부 효과, 공공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공 또는 우리가 이제 불안전 경쟁 시장, 불비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죠. 대표적으로 외공 불비가 시장의 실패를 일으킨다. 맞고. 자, 공공재는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경쟁하지 않는 성질, 동시 소비성이라고 하고, 비배제성, 무료 소비성이죠.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한다. 자, 이런 두 개의 특성으로 인해서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과소 생산이 일어나더라.
근데 꼭 필요한 재화들이 많다 그랬죠.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주로 공급해 주겠다.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자, 공공재의 정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 나타나서 시장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 만들어지더라.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이기주 현상으로 님비,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라고 했죠.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18번에 보죠. 주택정책. 자, 선분양제도는 얘는 건물을 완공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분양금을 받아서 착공하는 시점에서 분양금을 받아서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건설업자인 공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분양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선분양제도 나오면 공급자에게 유리한 방식, 이 정도는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죠. 공급자에 유리한 방식. 자, 그래서 초기에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이 공급자가 마련해서 개발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구매자, 분양자, 수요자로부터 조달함으로 공급자에겐 좋겠네요. 자, 원래는 이제 공급자가 돈을 마련해서, 즉 예를 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자, 이자에 대한 일부도 구매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맞죠? 선분양제도에 대한 중요한 지문이었고. 자, 행복주택 나오면 얘는 젊은 층이죠. 젊은 층. 즉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영국, 행장. 이 대표적으로 이 네 개가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적인 거죠. 자,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층이 영구적으로 또는 5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공급되는 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 행복주택은 얘가 중요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니까 젊은 층을 위해서, 젊은 주거층을 위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 전세주택이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놔야죠. 영국 행장. 자, 3번에 보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하로 정상적으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네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싸게 받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죠. 자,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맞죠? 우리가 무조건 장기에는 수요든 공급이든 다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거고, 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건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임대료를 규제했대요. 낮게 규제했대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그럼 공급자인 임대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정부가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공급자는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나중에 장기에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변했을 때 공급이 는다 준다, 공급이 줄어들겠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 주택이 부족하다는 건 초과 공급이 아니라 뭐다? 초과 수요가 커진다,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초과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은 초과 수요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가 커진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크게 나타난다. 3번이 틀렸네요.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문이었죠. 자, 네 번째, 임대료를 보조하면이라고 나왔네요. 보조정책. 자, 보조하면 임대료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내려간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이 단계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겠네요.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고, 내려가서 결국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때 중요한 건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에, 임대료를 싸게 규제하니까 규제했을 때 공급자는 손해를 보니까 장기에 공급을 줄이지만,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하면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기존 임대인이 초과이윤을 얻는다, 혜택을 본다. 이게 만약에 장기라고 나오면 장기에는 임대료가 떨어져서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정부가 시장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아까 이게 장기적으로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거죠. 초과 수요가 커지는 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 그럼 주택이 부족해지니까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안 하겠죠.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감소하고, 임대인은 받는 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투자하지 않겠네요. 임차인이 살다가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난 못 고쳐주겠다 이러니까 주거의 질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받으라는 규제 임대료로 들어가서 하려고 했는데 주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럼 뒷돈거래가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암거래나 이중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주택시장에서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주거질이 저하된다. 맞네요. 이건 다 주택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19번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을 얘기하는데, 자, 보죠. 틀린 거. 자, 토지용 규제로 인해서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시장을 통했다 그러면 거래를 통한 거죠. 거래를 통하여 보존하려고, 보상하려고 도입된 제도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아니라 개발권 양도제라고 해야죠. 자, 토지용 규제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규제로 인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한 용적률을 이걸 뭘로 부여했다? 개발권이라는 권리로 부여해 줄 테니,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 개발권을 뭐 해라? 이전해라. 양도해서 보상을 받아라.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그러나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 미실시 제도, 이게 중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토지용 규제로 인해서, 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개발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보상을 안 해주니까. 자, 그럴 때 정부가 야,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을 개발권으로 줄 테니 이걸 개발지역의 개발업자에게 팔아서 보상받아라. 근데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걸 이걸 시장을 통하여 라고 하죠. 시장을 통하여서 보상하려는 제도이다. 이건 개발권 양도제죠. 1번이 틀렸고, 19번 딱 보자마자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이익은 정상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가상승분은 야,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사업 이윤이 아니라 개발 사업을 했더니 땅값이 올라가서 이익을 얻잖아. 이건 일한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일부 환수할게. 이걸 개발 부담금으로 뺏어갈 거야. 이걸 개발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머지 한번 보죠. 국계법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중복 지정이 없다. 용도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죠.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다 중복이 되는데, 자, 환지사업은 이건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 환지사업 방식이죠. 미개발 토지를 계획에 따라서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춰서 도시형 토지로 전환 후, 그러니까 미개발 토지를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전환 후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를, 개발된 토지를 돌려준다. 이걸 재분배한다. 얘가 가장 핵심 단어죠. 재매각이라고 나오면 틀리죠. 재분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 사업 방식을 얘기한 거고, 자, 네 번째, 토지 가격의 안정과 공익사업을 위해서, 자, 나라가 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토지 주택이니까 랜드 하우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LH가 전담해서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 비축제도, 토지가격 안정과 공익사업을 위하여라는 건 정부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도로나 학교, 도서관, 경찰서 이런 거 지을 때 땅이 필요할 때 공공용으로 쓰거나
땅값이 막 올라갈 때 LH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땅값을 낮추는데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LH가 땅을 사들이고 있다. 이때 토지은행 제도가 LH가 땅을 살 때는 강제로 수용으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선매 방식이죠. 협의해서 너 팔래라고 그러면 살게라고 하는 협의 매수 방식인 선매 방식이다 라는 거였고,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한지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개발권 양도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라는 거죠. 얘는 폐지됐고 얘도 폐지됐고 공한지세도 폐지됐고 종합토지세도 폐지된 거죠. 이 네 개는 폐지됐고,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개발권 양도제는 얘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에 속해야 되겠죠. 5가지 암기가 돼 있어야죠.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조세정책. 자, 주택 가격에 대한 동일 세율, 이런 걸 비례세라 그러죠. 가격이 뭐 30억짜리도 10%, 뭐 20억짜리도 10%, 3억짜리도 10% 이렇게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 비례세. 이 비례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내는 형태가 나타난다. 세금이 뒤집어진다. 역진세적 현상이 나타나니까 바람직하게 뭘로 부과하는 게 좋다?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맞는 얘기고.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감소하는 거죠. 증가가 아니라 둘 다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이 줄어드는 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죠.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죠. 자,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가 60만 원 있다 해보죠. 6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세금을 조세를 인상해서 20만 원을 인상했다고 해보죠. 자, 근데 이제 임대료가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임대인은 야, 세금을 더 많이 내래.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6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가 인상되면 세금에 대한 일부가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6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니까 야, 임대인이 남는 게 없으니까 임대료를 올리겠어. 임대료를 70만 원 올렸어요. 그러면 일부가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 수요자인 임차인은 원래 60만 원만 내면 됐는데 임대료를 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70만 원 올라갔으니까 10만 원을 더 내게 된 꼴이에요. 그래서 10만 원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10만 원을 더 내게 냈으니까 수요는 뭐한다? 줄어든다. 수요는 줄어들겠네요. 자,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라면, 자, 임대를 올려서 70만 원 받았지만 얘는 뭘 내야 돼요? 20만 원의 세금을 내야죠. 재산세 같은 거, 보유가세니까 임대인이 내야죠. 20만 원을 내면 50만 원만 가져가네요. 50만 원 가져간다는 거죠.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60만 원 가져갈 수 있는데 세금을 인상해서 임대를 올렸지만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도 10만 원만큼이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도 손해니까 공급은 는다, 준다. 그래서 조세 부과나 인상이 일어나면 시장에서는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나타나야 될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조세 부과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 이걸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한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든 또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순손실이 발생한다. 또는 이걸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이 말은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활동이 줄어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당연히 줄는 거다. 자, 기본적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해를 못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3번 보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는 거죠. 매도인이 내는 세금인데 자, 중과하면 그럼 매도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잘 안 팔려고 하겠네요. 계속 가지고 있겠죠. 양도소득세가 내려가길 바라면서 보유기간이 길어지면서 공급이 줄 거예요. 이걸 공급이 얼어붙었다. 자, 그럼 공급이 줄어드니까 파는 물량이, 내놓은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귀해져서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맞고. 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우리가 세금을 누가 많이 부담하냐라고 했을 때 탄력성이 작은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비탄력이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대상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 수요자가 많이 낸다, 임차인이 많이 낸다. 수요자가 임차인이니까. 그래서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는 얘기고. 자,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우리 지방세 중요하죠.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 단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의 재산세죠. 재산세는 지방세고 재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맞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 물론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시험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다 맞추려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10개만 맞으면 너무 잘하신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 항상 문제 낼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많이 나와서 자만해서 나중에 큰 고배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어서 문제 낼 때 그냥 쉽게만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다 나중에 우리 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잘 정리해서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점수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시고 야, 쟤는 뭐 이렇게 어렵게 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호소하기보다는 이런 새로운 유형도 알아가는 그런 좀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하셨고 저는 또 이제 기말고사에서 이제 4단원까지 정책론까지 봤으니까 이제 투자론부터 감정평가까지 기말고사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좀 더 좋은 성과 계속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